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2019년 세법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이번 주가 이제 여러분들 11월, 12월 과정 종강이면서 2019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죠,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고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자, 430페이지 여러분 교재 펴시고 기초인문서 430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제일 양도세에서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배우는데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예요. 종부세는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럴 때 관할 세무장이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낼 때 납기는 언제로 하느냐? 종부세요. 토지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가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전까지,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5일 전까지 발부. 그 다음에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인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고지서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종합부동산세 여러분요, 종부세, 물납이 허용됩니까? 종부세? 물납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는데 기준금액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원 초과할 때. 재산세도 분할 납부 기준금액은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원 초과. 납부할세기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종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6개월 내. 재산세는 2개월 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12월 15일 납부기한에. 그러니까 토지분인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여러분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항상 가수 사이를 떠올리면서 거주자의 납세 의무의 범위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도요? 외소득도 과세한다는 거. 국내 국외소득.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고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국세는 어디? 주소지. 거주할 땐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면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납세 범위는 어디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어디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뭐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규정된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인데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에 포함해서 합산해서 과세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요.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어떻게 하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물론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것은 분리과세, 따로 14% 세율로 이제 분리해서 과세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소득세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을 잘 기억하면 돼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어떻게 합니까? 개별과세예요, 합산과세예요? 합산과세합니다. 예?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요. 또 양도소득이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개인이 팔았는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 또 양도의 유형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요, 여러분,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 어떤 거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인 예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아파트 상권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채권 또는 주택 상환사채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나중에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결국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기, 타, 자, 산, 글자 그대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입니까? 네, 명칭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되고, 또 영업권은 반드시 어떤 거랑 사업용 고정자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019년까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데, 내년부터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이,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표현이 바뀌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렇게 이제 바뀔 예정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요것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이런 영업권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런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 소득이다 했잖아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가 또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는 뭐 요건 있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또 일반적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 양도하거나 무조건.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죠. 그러니까 양도세 안 내잖아요. 근데 하여튼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아니면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 또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되죠. 예, 뭐 자산가 모르셔도 되고 제목만 알아도 되고. 또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주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주권, 건물 옮겨질 수 있는 이주권이라는 게 추가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보다 누가 양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 어떤 거 드렸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즘에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변제가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 배웠어요. 매매,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대표적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공매나 경매는요.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서 양도에 해당하고, 또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죠. 예? 법인의 현물 출자,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또 대물 변제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물건 이전할 때 돈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위자료지급에 가름해서 대상물건을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그죠? 아주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다 할지라도 취득원인을 뭐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죠.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대물 변제로서. 부담부 증여는 맛배기로만 살짝 말씀드렸나요? 제가 부담 있는 증여를 한 건데,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그럴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증여자 갚아야 할 돈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의 인수액 상당의 3억 부분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이거? 부담부 증여 안 했다고요? 아, 넘어갔어요 제가? 아, 우리 넘어갔구나 여기서. 아, 그래서 그냥 전혀 모르는 눈빛을 보냈구나. 알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뭐, 자, 이번 순환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 그래서 매매, 교환, 매매, 공매 경우에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수용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아직 안 배웠단 말이죠. 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아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 충당되는 경우, 또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하니까 지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또 했었고요, 금방. 자, 그 다음에 양도속세, 양도 및 취득시기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로 한다? 대금청산일. 계약상 잔금질과 관계없다 그랬어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접수일. 자, 그래서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실무적으로도 그냥 잔금지급이라고 등기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그러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회차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X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당연히 맞습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우리 교재 지금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요. 이런 것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OX요. 왜 빨리빨리 대답하네요? OX. 예? 자, 여기서는 지문은 지금 뭐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뭐요?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입니다. OX요. X입니다. 자, 그렇죠? 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한다고 하는지 분리되어 양도한다고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죠. 영업권만 보면 안 되고.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건 뭐 쉬운 건데, 여러분들. 예. 자, 맞죠, 여러분들? 예.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 구별하고요.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OX요. 자, 아까 복습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 보겠습니다. 복습할 때도 했지만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어서 보시면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예요. 자, 답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오셨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죠? 근데 종부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섯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 당사 행사하는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OX요. 네? 자,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뒤바꿔져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자, 요거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가관계 있죠?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바뀌었고요.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7번째 봅니다. 여러분, 지역권은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상이며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세상이 아니다. OX요. 자, 지역권은 이것도 뒤바뀌어 있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역권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 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OX예요. 예?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는 언제까지요? 5일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적된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죠? 지적 경계선 삐뚤삐뚤해 가지고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거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OX 문제 계속 봅니다. 요거 거주자란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예? 약간 엇갈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답은 뭐 대부분 통일됐고요. 자,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자, 거주자랑 국적 여부와 관계없죠? 예, 근데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뭐예요?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말하는 거지. 1년 이상 아닙니다.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말하고요. 자, 여러분 11번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키는 계약상 잔금지급이다. 예? OX요. 자, 여길 보세요, 여러분들. 여길 보면서 대답을 하시고. OX요. 보겠습니다. X 여러분들, 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대금 청산이 원칙인데, 자,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예? 등기 접수일이지. 자, 그래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일, 주식은 명의개설이고,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입니다. 요거 계약서와는 상관없다 그랬지, 양도세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지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들이지. 자, 12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뭐 좋습니다. 페이스가. 자, X입니다.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하트 난 거 보니까 끝났네,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2019년 세법은 또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웃을 많이 생기고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이요. 특히 30일의 시험에 여러분 합격에 어떤 결실이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인사말 나온 거 보니까 끝났네, 이제. 오늘 430페이지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구조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430페이지 이거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쭉 들으시면 돼요. 교재 있다 보시고 여러분들 설명을 쭉 들으면 됩니다. 자, 저쪽에서 제가 양도세 계산 구조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목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운동부터 여러분들. 아이고, 목운동.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뒤로 또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눈이 내릴 줄 알았더니 비가 내리네요. 비가도 그냥 촥촥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리는 듯이 그저 주적주적. 하여튼 내리는 듯이만 이런 날씨가 제일 좀 기분이 왠지 좀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 또 우리 오늘 그래도 마지막 수업을 한번 또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가지고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죠? 1억에 샀는데 내가 1억에 뭘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양도차익, 양도소득이 없잖아요. 빵이죠? 1억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마이너스죠? 양도세 낼 게 없겠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국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거고, 그때 이 필요경비는 보세요. 취득가액이요. 내가 그 자산을 예전에 취득했을 때 취득한 가격이요. 내가 예전에 2억 원에 매입했다? 그럼 매입한 가격, 취득한 가격. 거기다가요,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해요. 구해진 양도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 소득 금액.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예,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으냐. 장기 그러면 양도국세에서는 대개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 보유. 대개 양도국세에서 단기 그러면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팔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예? 자, 엇갈리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통일이 안 되고 엇갈리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단기인지 장기인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단기가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졌네. 아까는 반반이었는데. 자, 단기 거래하는 게 국가적 입장이 좋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전체 세수 수입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자, 여러분, 근데 단기 보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1년 이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냐? 그럼 보세요. 한두 달 있다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는데 한두 달 있다 팔아요. 그거 산 사람이, 이거 팔 때 얹어서 팔겠죠? 손해 안 보고. 그럼 그거 산 사람이 또, 손해 한두 달 있다가 파는데 손해 안 보려고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대 안 납니다.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이 사실은 몇 년 사이에 지금 너무 수도권은 너무 많이 올랐죠. 서울 같은 데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소득이라든가 경제 성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사실은 호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막 한두 달 사이에 뭐 1억 오르는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별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반값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10억 하던 집이 반값으로 5억으로 폭락했다고 쳐요. 그러면 은행 당연히 부실화되겠죠. 개인도 자산이 10억이었던 내가 10억 재산이었었는데 갑자기 5억으로 줄어들면 내 소비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막 그러죠. 은행 대출 받은 건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런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유세가 인상되고, 보유세가 지금보다 더 인상되는 대신 거래세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지금보다 엄청 많이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야지 공인중개사도 돈 벌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사실 더 좋습니다, 사실. 자, 어떻든 간에 근데 말로만 장기 보유하라고 하면 무슨 누가 장기 보유해요? 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책에서 공제를 해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요.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공제하면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과표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과표 결정되면 지방세나 국세나 여기다 뭐 합니까? 곱하기 세율이에요. 세율 곱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 산출세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우리가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산출세. 근데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처음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외워가지고 딱 틀이 잡혀져 있어야지 공부하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또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또 시험에서 지문에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뭡니까? 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 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아니죠?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 뭐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던 것이,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계산 과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 보세요. 머리글자를 따는데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인데요. 여러분, 차장이요, 양도차익 계산, 요 차장이 중요한데, 양도차익 계산은 시험에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요. 이게 독립한 문제로 나올 법한데, 지금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축적이 됐는데도, 2020년도에도 개정 내용이 있고 계속 개정 내용이 축적되는데도 지금 최근에 지금 29, 30 계속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차장이란 단어를 들었다. 어떤 게 연상이 되느냐? 어떤 게 연상돼요? 아니, 차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뭐 어떤 떠오르는 게 있냐고. 차장. 아이고, 이 앞동네 애들. 내가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는데 꼭.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차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연상되냐고 물어보면 20대들은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대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러겠지. 근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옆에서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속으로 버스 차장이 떠올랐다 그러면 신세대고요. 나는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올랐다 그러면 신세대고, 나는 옛날에 출근길에 버스 차장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썸을 탄 적도 있다 그러면 완전 신세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차장은 누구냐면 버스 차장입니다. 버스 차장. 그 버스 차장인데요, 예전에 버스에서 차장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 오라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골에서 상경한 20대 초반에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있죠.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붙여달라고. 동생 학비 모자라다고. 근데 월급 날은 멀고 돈은 없고, 그럼 뭘 해야 돼? 가불을 해야지.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격리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 가느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갑,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갑,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가가지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자, 이렇게 그냥 그 가필 차장 소기과만 써놓고 이렇게 해서 차장, 가필, 소기 맞죠?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 때 나중에 혼자서 뭔 소리냐 이러면서 헤매지 말고 이렇게 딱 돼 있어야지 나중에 응용 문제도 그렇고 계산 문제도 그렇고 척척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요. 자,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계산 구조를 우리 배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나 딱 보고 없다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 과.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형비를 빼서 차,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부득별공제를 공제해서 소, 양도소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이거를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있잖아요.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한 가액이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그 기회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있잖아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 그래서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요. 자,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은요,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럼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고,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어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거지.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그럼 취득가액도 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의 원칙인데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거지. 반대로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 가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양도차익 계산은요. 우리 양도차익 필기 하지 마시고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양도차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됐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걸 적용해서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이 실지 거래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이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어떤 지역에 나란히 보세요. 101동 101호 101동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 101호 102호 예를 들어서 103호가 있습니다. 거래 신고 해오기를 101호는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요.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요. 103호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자, 그러면 과상국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잖아요, 이 동네. 인정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계약서 갖고 와봐라. 네가 남 좋은 일 시켰는지. 그랬더니요,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계약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계약서만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돼요.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추계 방법 있죠? 이것을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추계성하느냐? 먼저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요. 자, 보세요.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로 해서요. 3개월 이내 103호 이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만약에 이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이 있다. 그러면 자, 103호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만약에 101호 1억,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 원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게 없을 때는 감정가액이요. 감정가액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적을 필요 없고 들어보시면 돼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어요. 환산가액 그랬었는데 올해 이제 2020년도부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예전에 취득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자, 취득 당시 옛날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건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가격을 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재받고요. 실거래가 신고하면 그 신고된 가액이 국토교통부에 여러분 실거래가 다 입력이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저 실거래가 전산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재도 되잖아요. 지금은 실거래가 하면, 거래하면. 자, 그런데 그래서 나 작년에 취득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실지 취득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불분명하는데, 자, 이렇게 못해요. 근데 예전에 1990년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어서 그 사람 기준시가를 신고했고요. 산 사람은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자, 지금 팔라고 하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실지양도한 가액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거로 할 거냐?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이 뭐예요? 불분명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 환산가액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자, 여기다가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판 가격이 3억 원이에요. 근데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당시 국세과세 기준시가는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었어요. 그러면 3억의 2분의 1, 절반이니까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산한 취득가액, 그 취득 당시 예전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계약서 있는데도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번 보세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하면 사실은 대개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자, 굉장히 싸게 샀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은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근데 그동안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커요. 그럴 때요, 굉장히 양도 차익이 지금 이만큼 굉장히 커요. 이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가 커요, 숫자가. 근데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작아요. 작게 돼 있죠. 그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원래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 커져요, 이렇게 숫자가.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그러면 양도차익 이만큼이니까 요만큼 이득 받잖아요, 이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취득가액을 환산가격으로 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 자산 양도일 전후에서 3개월 내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따지고 감정가액인지 따져서, 이런 게 있으면 이 가격으로 정합니다. 이런 게 없을 때 환산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추계하는 방법, 추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매, 감, 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차례대로. 이거 순서 바꿔서 나는 먼저 환산가액부터 적용하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적용하는데, 또는 극히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세요. 다시요. 추계 방법, 요거 어떻게 해서 어떤 때 추계하는지, 이거 추계 순서,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는데요. 자, 어떤 때 추계하느냐 보세요. 양도책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런데 이 실지 거래한 가액이 불분명하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거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 순서요. 구체적인 추계 결정, 추계 결정, 경정이요. 과세권자가 우리는 세금 예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고, 경정은 고치는 거죠. 추계 결정, 경정하는, 추계 결정, 경정.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는지. 자, 먼저요, 시험에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필기 있다 하시고, 시험에서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제가 여기는 지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 그럴 때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고, 이거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양도가액은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매, 감, 기 순서로요. 매, 감, 기 순서로 추계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그래서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정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매, 환, 감, 기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 바꿨어요. 이걸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지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니고 환산가액 봐서 틀렸죠. 또 여기를 보면서 대표해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이 환산가액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맨날 주의하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것도 지문에 물어봤었는데 정답준으로, 환산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예요. X입니다. 환산가액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죠? 환산가액 뭐 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환산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딴 거 없어요. 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 물어보면 매, 감, 기 순서.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그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뭉뚱그려서. 그러면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고요. 자, 콕 집어서 이렇게 양도가액 불명할 때, 취득가액 불명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책 계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그 계산식을 보시면 양도가액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액 동그라미, 양도차액 차액 동그라미, 장기보유불공제액 장액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의 동그라미, 양도소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양도소 과세표준 과의 동그라미. 요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시험에서 중요하고 그 이하 과정은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하까지 여러분들이 뭐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교재 본문 보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01번의 양도채액 계산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영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 쫙입니다. 자,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니은번은 지금 보지 말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요. 그래서 밑줄은 증명서류에서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매, 감, 환 또는 뭐 기준시가, 매감, 한, 기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밑줄 짝이야. 자, 어떤 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한다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명서류에서 확인이 안 될 때 이렇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추계해서 결정 경정하게 됩니다. 431페이지. 자, 표를 봅니다.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어떻게 양도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요? 매, 감,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매감한 기 순서로. 추계 결정의 가액 참고를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매매 사례가액은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내에. 해당 3개월만 밑줄이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감정가액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역시 3개월 내 밑줄이요. 당해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환산가액은 뭐냐? 환산가액은 그 보조단을 먼저 봅니다. 밑줄입니다. 보조단.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바탕색 박스 시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 기준시가는 국세과세 기준시가 읽어보시고요. 그 참고 내용, 요 환산가액, 요 내년에 이제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 쓰게 되는데, 요게 내년에 개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핵심 요약정리 그 자료에는 여러분들 핵심 요약정리 자료에는 개정된 내용으로 증축의 경우가 추가되어 가지고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 취지만 한번 볼게요. 시험에 29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던 건데, 개정 내용 증축의 경우까지 포함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 되어 있고요. 자, 아니 나중에 보시고, 자, 저를 보세요.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다음 순환에 강조를 드릴게요. 오늘은 취지만 한번 알고 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커진다.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하면 실지 취득한 가액보다 취득가액이 커져. 그러면 필요경비라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커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서 있는데도 일부러 매매 사례가액이 없거나 그러면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사람 일부러 계약서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일부 환산가액으로 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신고하는데. 자, 그럴 때 환산가액으로 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잖아요. 유사매,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은 자, 양도일 전후 6개월 내에 그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거래
전혀 없고 뭐 이러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유사 매매 사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유사 매매 사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에 5% 가산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지만 한번 알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우리가 기본수 들어갔을 때 외우시기로 하고, 오늘은 취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증축도 포함하거든요. 근데 개정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막 적어드리면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다음 순환에 좀 정확히 이제 배우면 되니까 한번 지금은 여기 되어 있는 거로 읽어볼게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수익을 몇 년이요? 5년 이내. 밑줄이고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줍니다. 밑줄입니다.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환산취득가액,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인데 시험에서는 이것을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을 갖다가 산출세액으로 바꿔서 냈었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100분의 얼마요? 5% 상당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 말은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5% 가산세를. 위 이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해 가지고 그 산출세액을 빵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취지만 알고 갑니다.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이걸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오늘은 자 그냥 한번 이렇게 취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32페이지. 432페이지. 양가로 2번은 나중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실지 거래계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양가로 4번 실지 거래계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요건 어떤 거냐면 이제 양도책 계산은 실거래가를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관련한 얘기인데, 잠시 쉬었다가요 제가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